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신뢰라는 한자 또는 국어의 단어의 뜻을 아시죠? 믿고 의지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뭐 사람과 사람, 사인들 간에도 신뢰는 중요한 거고, 특히나 국가 정책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의 문제, 지속성의 문제가 가장 불확실성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이 신뢰, 지속성, 이런 정부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역대 정부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확실히 그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많이 잃었죠. 많이 잃어갖고 믿질 않습니다, 국민들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걸 발현해놓고 바로 또 뒤집는 경우를 너무 여러 차례 현 정부 내에서 봤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아무도 안 믿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아낌없는 본인의 인사이트를 전수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 일반 개인 간에도 이건 치욕스러운 얘기인데, 그죠? 이제 부동산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뭐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이제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부동산 대책이 뭐 효과를 본 게 아니고 오히려 대책 때문에 집값이 더 뛰어버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뭐 계속 그 대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별로 이제는 뭐 집을 가진 분뿐만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들까지도 이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또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끝장복인가요? 부동산 장특공제 이번에 또 발표한 거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전에는 다주택자가 이제 처분하고 1주택을 갖고 있었으면 그거는 산 시점부터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었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이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따질 때 실제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카운트를 한다는 발의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건데 네. 뭐 취지는 그거겠죠. 이제 다주택을 빨리 팔아라. 팔고 이제 빨리 1주택을 만들어서 이제 장기 보유해라 그 얘기인데 효과는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이제 1주택이 된 때로부터 새로 리셋해서 보유 기간을 따지니까 1년 더 보유하면은 세금이 줄어들고 1년 더 보유하면 줄어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별로 팔 사람이 없죠. 계속 돈 벌고 있는데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또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고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 지금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 재미난 그 수치를 기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곽창석 대표님이 2017년 파리 대책 양도세 중과 나오고 이제 썼던 컬럼인데 시청자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이제 어떻게 찾아보면 매물 잠김 또는 매물 잠김 부동산 이렇게 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최신순, 오래된 순 이렇게 있어요. 오래된 순을 누르면 곽 대표님이 17년 10월에 썼던 칼럼이 파리 대책 이후에 썼던 그 칼럼이 매물 잠김에서 가장 먼저 얘기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매체들이 많이 인용을 해갖고 그때 쓴 기억 나시죠? 그 양도세 중 칼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초창기에 파리 대책 나왔을 때는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자물쇠 효과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락킹 이펙트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매물 잠김 현상이 앞으로 심화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한 4년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주요한 집값 상승의 이유가 매물 잠김이다. 그때부터 쭉 매물 잠김이 된 거네요. 그렇죠. 계속 된 거죠. 그때 이제 정권 초창기였는데 그렇죠. 이제 뭐 8개월 남았나요? 이제 뭐 이렇게 될 게 어느 정도 예고되고 있었던 거죠. 뭐 계속 지금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도 내놨었고 또 뭐 한 2주 전인가요? 또 이제 그 주택 전월세 상한제 예, 예. 기존 계약분뿐만이 아니고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서 뭐 5% 인상 못하게 하겠다든가 네. 아니면 뭐 임대 기간을 뭐 6년에서 8년을 보장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양도세 개편안에다가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뭐가 나올지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와중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니까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한 특히 주택 시장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뭐냐면은 1세대 1주택이 정의롭다. 네. 이런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어떤 대선 주자이든지 간에 다주택을 죄악시하는 시각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정부가 지난 4년여 동안에 추진해 온 것도 보면은 여분의 집을 팔아라였어요. 다주택은 형사처벌을 안 되지만은 이거는 죄다, 죄악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여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런 식의 시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냥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다주택을 장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주택자들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집 한 채 가진 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집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다주택을 제약시하는 시각이 유지되는 한은 이 주택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뭐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렇게 1주택 정책을 많이 취하죠. 했죠, 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뭐 주택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옷도 뭐 국방색 한 벌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뭐 먹는 것도 일정한 배급으로 해서 일정 양을 정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국하고 헝가리의 에서 그런 주택 정책에 대한 그 실패 사례를 충분히 실례가 나와 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지향점을 이렇게 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집을 못 갖는다는 시각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각이 있는 한은 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어질 수가 없죠. 누군가 두 채, 세 채를 가지는 사람,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 집을 가질 수 있어야 여분의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능력은 다 천차만별이죠. 한계가 있는데 모두 한 채만 가지라고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30-40%의 세대들은 집을 소유를 하지 않으려고 들면 그 집이 지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주택자가 필요하고 오히려 뭐 국가에서 그거를 장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문호는 열어줘야 돼요. 다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이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이걸 지금 계속 다음 정권에서까지도 다주택을 누르는 정책을 쓸 경우에는 이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오히려 다주택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놓은 때로부터도 적어도 몇 년 이상 지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죠. 첫 단추도 제가 볼 때는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누가 좌든 우든 누가 들어서건 이런 식이면은 첫 단추조차도 못 끼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현장에 있어 보니까 지금 LH 뭐 땅 투기 문제 갖고 뭐 근절 대책 마련한다 한동안 그랬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LH가 하는 일이 얼마나 비대해졌냐면 일반 민간이 들어오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나 정비 사업조차들도 이사 대책, 공급 대책으로 얘기하는 뭐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또는 도심 공공복합주도 뭐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사업을 인허가를 관할 관청에서 그게 마치 쿼터제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쿼터제처럼 민간으로 하지 말고 공공자 붙는 사업으로 트랜스퍼 해라라는 오다가 떨어진 게 아니나라고 극단적으로 지금 전부 다 그런 관에서조차 처음 시작부터를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이제 이런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한순간만 삐깍하면 예를 들면 대우 뭐를 중흥에서 인수한 것처럼 한순간에 경영 미스나 이런 걸로 하면 도산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은 바로 또 이제 시장에 재편이 되고 하는 가장 치열한 전장터는 기업들 간의 그런 곳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공공기업인 LH를 통해서 뭐든지 다 하라는 게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기조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관주도 공공주도가 계속되면 될수록 이 민간의 자생적인 공급의 기능이 사라지거든요. 예. 참 이것도 큰 문제고 방금 뭐 LH, SH공사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서울시 SH공사 사장으로 김연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도 뭐 다주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참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다주택도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면은 남편분은 저 부산에서 대학 교수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던 오피스텔 분이니까. 뭐 9평인가 한 채 있고 뭐 또 상가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프레임, 다주택자들을 공격하는 프레임이 남아 있는 한은 이 주택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한테 고마워하는 생각,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야지만 그렇죠. 이 주택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집이 그거는 우리가 또 얘기하면 진짜 디스 공격당할 것 같은데 전 그때 생각이 나요. 예전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때 서울경제TV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해갖고 기억나는데 아주 우수한 분은 과기부 장관 후보로 미국 벨 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탈락을 했어요. 청문회 전에. 왜 탈락을 했냐면 그분이 소유한 건물 지하에 룸사롱이 있었다고 탈락을 시킨 여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재들, 지금 김연아 전 의원을 지칭한 건 아니고 그렇게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딴 이유 아니고 다 주택이란 이유로 뜻을 또는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부동산 대책들 다른 방송도 많이 다루니까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막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런 게 하나도 좀 정리도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던져보고 이제는 대부분 유튜버든 일반 기자든 일반인이든 전부 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정부 쪽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에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치권만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요, 알고 여기서 접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고집을 피는 것 같아요, 저는. 표 때문에. 이제 막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거 안 된다, 부작용이 많다는 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어거지를 부리는 거는 이것도 어쩌니 부동산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짜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정치적 프레임. 이게 무주택자들을 자기 편으로 하고 또 특정 지역을 이런 구도 하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표를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는 절대 부동산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가 지금 구제를 도와줘야 되는 게 집 없는 서민들, 그럼요.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 복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정치적인 프레임에 의해서 훼손한다는 거는 이거는 자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 100년 되게 하지만 부동산도 적어도 10년 되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마구잡이식 부동산 대책을 표 때문에 내놓는다. 이거는 정말 자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17년도 그때는 이제 서울경제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프로 할 때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 시작된 거잖아요. 현 정부가. 그때 주거복지 로드맵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주택을 위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실행을 안 옮기고 계속 새로운 걸 더딥히고 시장의 반응을 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좀만 안 가면 또 다시 강화하고 한 게 2020년까지 강화를 했다가 올 2월 4일에 최초로 이제 공급 대책을 펴게 된 거잖아요. 정말 우리 아까 매물잠김 현상 이거 2017년 10월에 쓴 칼럼이거든요. 4년 동안 저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곽 대표님은 파리 대책 나온 후에 바로 오래된 순으로 1등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하다못해 전문가 의견들을 조금이라도 주시하셨다면,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저 오늘 사실은 이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마구잡이 부동산 그 밑에 FET 붙여놓고서 26번째 부동산 대책하고 물음표 붙여놓고 또 국민 탓 이렇게 좀 달라 그랬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물 잠김은 계속 될 거고요. 그럼요. 점점 그게 강화될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집 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휴가철에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각자 도생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싼 집을 나한테 공짜로 줄 거라는 이게 자꾸 이 정치인들이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거든요. 대가를 치르고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내가 사는 주거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거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격 상승이나 이건 비유할 수 없는 어떤 안정적인 본인한테 그런 안정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아무도 안 믿는다. 이건 정리할 거 따로 없고요. 하여튼 결론은 우리 무주택자들인 시청자 여러분들만 더 힘이 많이 드시게 생겼으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점점 더 고착화가 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정말 우리 곽 대표님이 찍었던 영상 임대차 시장에도 계급 사회가 돼버리는 것처럼 주택을 가진 분과 안 가진 분은 점점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간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입니다. 자, 이제 올 8월달 한 달만 이제 더우면 9월달에 좀 덥긴 하겠지만 또 아침 저녁은 차가운 바람 불겠죠. 이럴 때 잘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리. 정책도 날씨도 이 또한 지나가리리랍니다. 자, 한 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지식을 알려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